이상호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대선이 4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대선 경선 대진표를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새 대선 경선 후보는 오늘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나다 순으로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등 8명의 대선 경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국민의힘 주자들의 러브콜도 잇따랐습니다. 대선 전국 핵심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황우여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부터 먼저 해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3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오늘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3명을 1강 2중, 1강 2약?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홍익표 의원님. 뭐 두 분을 뭐 중이냐 약이냐 이런 모르겠는데 절대적 강자가 한 분 있는 거죠. 그건 중으로 하죠. 중으로. 예. 두 분 중으로. 예. 절대적 강자가 한 명 있다. 1강인 건 확실하다. 그렇죠. 예. 예. 자, 1강이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의외로 또 경선을 진행하다 보면 새로운 서로 이렇게 뭐 정책적으로 주고받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조희정 의원님? 별 변동성은 없어 보이는데 네. 그나마도 김두관 전 의원이 주장했던 것과 같은 또 김동연 지사도 주장했던 것처럼 경선 룰을 조금 손을 봐주면은 조금 변동성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도 안 하는 걸로 돼 가지고 네. 김두관 전 의원도 경선에서 빠지고 이래 되면서 관전 포인트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참여하지만 그래도 김경수, 김동연 이 두 분도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실 분이고 미래를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의미 있는 득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고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의미 있는 득표 할 수 있을까요, 홍익표 의원님? 의미 있는 게 몇 프로인지 우리가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네. 뭐 이제 비교를 해보면 네. 지난 2017년에 그때 네네. 이제 절대적 강자가 문재인 후보였잖아요. 네네. 그리고 양 옆에 이제 안희정 후보, 이 당시 이재명 후보 이렇게 두 명이 있었는데 두 후보 다 20% 넘겼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50% 중후반 때 얻었고 두 네. 후보가 20%를 좀 넘는 그 정도 그 표를 얻었기 때문에 그 정도면 꽤 선전한 상황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두 자릿수 얻으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그랬고. 예, 그래서 예. 지금 당시는 사실은 뭐 많이 보는 사람은 한 80% 가까이 예. 이재명 후보가 예. 또 적게 해도 한 70%. 그럼 이제 남는 게 한 20에서 30 정도가 네. 남을 텐데 그러면 뭐
뭐 관건이 두 자릿수. 나눠 가지면 뭐 10% 15% 뭐 이런 그렇죠. 정도 두 사람이 되는데 이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뭐 일방적인 1등이 2017년에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반대쪽도 적극적으로 투표를 했던 반면에 지금은 저는 뭐 그래도 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당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원들이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럼 더 일방적으로 될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이제 그런 일이 좀 벌어졌거든요. 그때는 거의 80% 후반대까지 득표를 얻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게임이 일방적으로 끝났는데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차피 이재명 당대표 될 텐데 나머지 사람들 아예 투표를 포기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투표율이 좀 낮을 경우에는 네. 정말 원사이드하게 갈 것 같고요. 그나마 투표율이 조금 높아지면 원사이드 뭐 절대 강자가 있긴 있지만 나머지 후보들도 그래도 두 자릿수에서 한 20% 가까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 여기서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맡은 박범계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선 기간 동안 다름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깨끗하고 치열하고 공정하게 경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상대 후보 흠결을 들춰내기보다는 본인의 역량과 정책의 강점을 잘 알리는 데 힘써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단단한 신뢰를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단합된 경선, 이기는 경선에 헌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여기 이제 좀 이렇게 귀에 쏙 들어오는 게 상대 후보 흠결 들춰내기보단 본인의 역량, 정책 알려달라 이런데 이게 역시 지난 대선 경선 때 이낙연 후보 쪽에서의 어떤 대장동 의혹 제기라든지 그게 깊은 상처로 남았어요. 그런 걸 좀 의식해서 이번에는 그냥 정책 대결로 가자. 네거티브 하지 말고 약간 그런 뜻 아닌가요? 그 트라우마가 지금 당내에 있죠. 예. 워낙 그때 난타전을 벌이면서 당선된 승리한 후보도 상처를 많이 입었고 결국은 패배한 후보도 그로 인해서 이후에 정책으로 많이 상처를 입으면서 결국은 당을 떠나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해서 네거티브 가능성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더더군다나 그때보다도 워낙 이제 일강의 이 독주가 훨씬 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거티브를 한다고 승패가 바뀔 가능성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네거티브 가능성도 낮아진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 2등이나 3등하는 후보가 네거티브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뭔가 1등을 잡겠다. 1등을 잡아보겠다 할 경우에 이제 무리한 네거티브가 나오는데 그렇죠. 이번 경우에는 아무리 네거티브를 한다고 해도 큰 흐름을 바꾸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거티브를 해서 얻는 것보다는 도리어 정책 대결을 해서 자신의 어떤 역량, 자신의 존재감을 어떤 당원들한테 심어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역시 그래서 오늘 김경수 후보 경선 후보죠. 서약식에서 이제 워딩을 보니까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하나 됐을 때 승리했고 분열을 했을 때 패배했다. 김동연 예비 후보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통큰 단합을 통해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어떤 시대 교체 이런 것 개념까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다른 후보들도 다 조혜진 의원님 좀 이렇게 통합, 예. 단합 예.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거티브는 안 하겠다는 다짐? 당연하죠. 예. 이 두 분이 네거티브 잘 하는 분도 아니고 네. 기존 이미지 잘못하면 깎아먹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리는 포기하고 명분을 건지는 선거로 가겠다고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실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도 나름 이제 전략이니까. 근데 이제 구경하는 국민들이 볼 때는 안 그래도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가지고 이렇게 구경거리가 안 되는데 그것도 안에서 단속하고 이렇게 흠집 내지 마라, 화합해라. 또 후보들도 화합하자, 단합하자. 옳은 말이긴 하지만 게임의 입장에서 보면은 재미없어요. 게임 안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흥행은 어차피 기대 안 하고 또 기대할 필요도 없고 선거는 잘 되고 가고 본선도 이긴 걸로 생각하니까 이미 그렇게 굳이 말하자면 부자 몸조심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단속하면서 가는 거라서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재미는 없고 조용한 경선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건데 지금 부자 몸조심이란 말씀하셨는데
자, 이재명 후보의 최근 행보를 보면 별로 그렇게 일정을 막 많이 만들지 않아요. 많이 만들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미리 사전 그 녹화해 놓은 어떤 그 레코드해 놓은 영상이라든지 대담이라든지 이런 걸 들고 심지어는 출마 선언에도 영상 형식의 다큐멘터리로 이게 11분 조금 넘는 분량으로 했는데 옷도 아주 그 거의 하얀색에 가까운 베이지색의 어떤 자켓도 아니고 니트를 입고 그 영상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하고 표정도 가급적 그 편안한 표정을 짓는 게 아마 좀 이렇게 같이 코디를 하고 이런 이미지 메이킹하는 분들하고도 아마 상의를 했겠죠. 홍익표 의원님. 예, 뭐 아마 당연히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예. 첫 번째는 보다 좀 유연하고 포용적 이미지를 강조한다. 그게 이제 의상이나 무슨 뭐 헤어 뭐 네, 이런 말투. 다 네. 이제 그 여기서 화법도 다 바뀌는 그런 게 예, 하나 예.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라이브보다는 녹화 방송을 하면 혹시라도 있을 말실수라든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 빌미를 줄 수 있는 네. 그런 그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또 그게 그 상대한테 빌미를 주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러니까요.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전 측면에서 녹음 혹은 사전 녹화하는군요. 예, 라이브보다는 녹음 방송, 녹화 방송을 좀 선호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뭐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얼만큼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표 쪽에서 그 지난번 한번 테러를 당한 적도 있고 최근에 그런 제보도 있고 해서 어떤 그 야외 활동이나 또는 현장에서 일정 공개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그 주변에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말리기도 하고 그런 것도 녹화 방송이라든지 또는 비공개 일정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년병장 있잖아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고 뭐 스치는 바람도 뭐 어떻게 한다 그러고 약간 그런 거를 느낄 정도로 어쨌든 뭐 많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되게 안전 또 안전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데 여하튼 뭐 선거라는 거는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50일 가까이 남았거든요. 어떤 조희진 의원님이 보시기에 어떤 본선 나중에 그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변수가 없겠습니까? 있죠. 민심의 변동성은 있습니다. 민심이 굉장히 역동화돼 있거든요. 네. 지난 윤석열 대통령 3년 그 국정 운영 기간 동안에 많은 이슈들을 통해서 치고받고 싸우고 뭐 편이 갈라지고 각자 뭐 평론가가 되고 뭐 그렇게 될 그리고 이제 그 계엄 사태 이후에도 평소에 안 모이던 네. 이 탄핵 반대 민심이 한꺼번에 쫙 모여가지고 탄핵 찬성보다 뭐 다소 몇 배 많이 모이는 경우도 있었고 그거는 자연 발생적인 거거든요. 네, 네. 그거는 어떤 계기만 있으면은 붙을 수 있는 민심의 역동성이 축적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 기간은 짧지만 우리 국민들은 또 짧으면 짧은 대로 그 적응해가지고 표출을 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역동성이 완전히 사그라들어서 선거를 포기하는 상황, 투표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네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행보가 이미 대통령이 된 행보, 뭐 그 여러 가지 그 은행이나 이런 걸 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 작은 변수 리스크에도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예민하게 그 리스크 관리하는 네. 그 이미 대통령이 된 듯한 모습이면서도 또 내면적으로는 언제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는 그런 노파심도 있는 것 같고 네. 어쨌든 그런 변동성이 있고 그 민심이 역동적으로 표출될 계기는 몇 번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반 이재명 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제일 이제 중요한 그 트리거가 될 수 있고 실제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점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가 부자 몸조심만 못할 겁니다. 그때는 또 우통 벗고 뛰어들겠죠. 아 그래요? 예. 예. 원래 변수가 많이 생겨요. 네, 홍익표 의원님. 그냥 앞으로 한 50여일 남았는데 그대로 가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과거 역대 사례를 봐도 뭐 결과는 원사이드한 게임이 나올 때조차도 몇 번의 출렁거림이 있어요. 하나는 상대편으로부터 오는 변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진영 내에서의 변수가 생깁니다. 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예, 실수한다든지 예, 뭐 예. 엉뚱한 게 일이 터진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결국은 그때 그러니까 그 캠프나 또는 당이 네. 그런 리스크가 왔을 때 어떤 변곡점이 왔을 때 얼마큼 대응을 잘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세팅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경선 후보는 4.16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김동연 후보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처럼 맨 앞줄 가운데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오늘 마침 대선 후보분들도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 내년 12주기에는 저 가운데 자리를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족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눈물 흘려주고 위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맺다는 약속을 하는 새 대통령은 내년에는 전열 저 맨 앞자리 가운데 앉아서 우리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든 이 자리에 꼭 오자. 비어있는 저 자리에 오자. 김동연 지사의 제안.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 이제 저게 김동연 그 후보가 저렇게 한 건 경기지사 자격으로 이제 네. 대표 말씀을 하시죠. 작년에도 저도 갔었어요. 저희 예. 대학 때 원내대표 할 때라 갔었는데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 참사 그 세월호 사건이 우리 사회에 준 충격이 간단치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쩌면 이게 트리거가 돼서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걸로 이어지는 그 계기가 됐었고요. 실제로 이 작년에 그 계속 비교가 됐던 건 이태원 참사가 있었거든요. 사회적 참사가 연이어 발생했는데 사실은 정부가 또는 그 책임 있는 당국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또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인 책임 있는 사과도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비판이 높았었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꼭 이 가운데 대통령이 와야 될 자리에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얘기했는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설사 국민의힘에서 누가 또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저 자리엔 꼭 한 번 정도는 뭐 매년이 아니더라도 취임 첫 해에는 꼭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지사 제안이. 예. 대통령 국민 전체에 좀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버이라는 측면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아픔을 다 보듬어 안고 그걸 풀어줄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정치적, 헌법적 모든 걸 떠나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책임이고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그거를 내가 안 풀어주면은 다른 정파가 또 풀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민심 이슈는 그쪽 이슈가 돼버려요. 네. 그러면 그게 내가 무시한다고 해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반대편의 이슈가 돼가지고 나한테 압박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한 전략적 또는 정치적 측면에서라도 내가 먼저 가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손잡고 안아주고 그래서 내 이슈로 삼는 거 나하고 또 동일화하는 거 일체화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했던 게 그 짧은 시간에 우리도 다 실시간으로 배가 가라앉는 걸 보고 그 이후에 그 아이들의 그 주고받은 문자라든지 이런 거 난 죽기 싫어 난 죽을 때가 아닌데 할 이런 거 보면서 다 고통의 트라우마를 온 국민이 다 겪었는데 대통령이 그걸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공감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다 눈물 흘리는데 대통령 눈물이 나중에 대국민 담화하면서 눈물 흘렸지만 그때 사실은 국민들 눈물 흘릴 때 같이 공감이 되면 같이 눈물 흘려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그걸 공감을 했던 연출을 했던 야당이 다 그걸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통령은 이건 이제 나한테 부담스러운 이슈. 나중에 이거 눈물 흘리고 이야기해도 그건 공감이 전혀 전달이 안 되고 네.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불행한 그 결과의 단초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더라도 어느 대통령이든 그 자리에 가서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는 이제 해결하는 아픔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재발이 안 되도록 네.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인들 모두가 그걸 해결해 주는 게 필요한데
그 뒤에 하여튼 해결은 잘 안 됐어요. 뭐 우리 정부도 그때 뭐 해경 해체니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예. 뭐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해결해 주는 게 또 중요한 숙제다 책무고. 말씀하시고요. 예. 자, 이재명 경선 후보 어제 새 정부 과제 주제로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선생과 대담 담은 영상 공개했습니다. 그 중에 약간 이제 우리가 이제 여쭤볼 만한 거 한번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정치 보복 얘기가 있었어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보복한 적도 없고 앞으로 정치 보복하지 않을 것이다. 자, 조혜진 의원님. 예.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보복 안 한다는 말 누가 믿겠나. 어떤 패널은 뭐 박용진 공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여튼 보복을 한 적도 없고 앞으로 안 할 것이다. 어떻게 믿으십니까? 안 믿습니다. 그건 저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뭐 콩으로 뭐 파솔 매주를 쓰나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겠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저분이 상당히 독한 분이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뒤끝이 있는 분이네 생각하고 조금 처신 잘못하면 바로 뭐 불이익 가는구나 다 봤잖아요. 비명형사 공천이 바로 직전에 그런 사례였고 그래서 그리고 역설적으로 우리 뭐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권에서 그 전에도 여러 사례가 있었거든요. 정치 보복 안 하겠다는 말씀하신 분들이 다 정치 보복을 했고 네. 정치 보복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역설적인 용어라서 그걸 언급을 하면 할수록 보복할 인상을 더 주게 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예 언급도 말을 안 안 해요? 하는 게 말을 안 하고 행동으로 현재 미래에 안 하겠다가 아니라 현재의 정치 관계에서 예. 정치적 이슈에서 포용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관용적으로 그 해주면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는데 자꾸 말을 하면은 그러면 안 하겠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 먹으면 할 힘이 있다는 거 과시하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다만 내란에 대한 단죄는 확실히 하겠다. 그 이 말을 부분. 하니까 더 그런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 대선 말기에 또 그 뒤에 정치 보고 안 하겠다 그런데 적폐는 청산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보복 다 해버렸잖아요. 전직 대통령 보수 대통령 다 감옥에 집어넣고 수많은 사람이 감옥 가고 자살하고 그 정치 보복 안 하겠다는 말도 내가 마음먹으면 이가 보복할 힘이 있으니까 똑바로 해 조심해 이런 느낌으로 오는데 거기다가 또 내란은 처벌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네. 내란 청산을 이런 형태로 정치 보복하겠구나 딱 그렇게 뭐 계산이 나오거든요. 네, 홍익표 의원님. 이 보수 진영에서는 이게 정말 보복하지 않을까, 제2의 적폐 청산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우려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면 됩니다. 왜 그 핵심은 뭐냐면 첫째는 자기가 당하면 보복이고 남이 이제 그 자기가 하면 이제 이건 수사가 정상적인 이제 법적 과정이라 이렇게 되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인데 그러나 이제는 내란죄는 수사는 해야죠. 지금도 하고 있고 그거를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하던 내란죄를 중단시킬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좀 짧고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적폐청산이 너무 길어지면서 그 한쪽에서는 적폐청산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시간만 오래 끌었다. 마찬가지죠. 이재명 그 당대표에 대한 수사도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길게 오래 했어요. 저는 그 홍준표 그 당시 대구시장 했던 말이 좀 유효하다고 보는데 주요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6개월 안에 그 다 마무리해서 일괄 기소를 하든 말든 뭐 어떻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2년 동안 이거 건드리고 저거 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2년 내내 넘는 기간 동안 수사만 하다 끝났다. 이런 얘기를 비판적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주관적인 판단이 있겠지만 수사기관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하는 수사가 너무 길게 끌고 가서 안 된다. 한 6개월 이내에 저는 그 내란죄가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후로는 뭐 이걸 또 추가적으로 자꾸 추가 기소하고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만약 이루어진다면 정치 보복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의 공식 공약이 그 검찰의 힘을 빼는 거지 않습니까? 수사 기소 분리하고 결국은
그 수사기관 특히 검찰을 활용한 정치보복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패턴의 방식은 이제는 탈피할 때가 됐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거는 확실하게 대통령이 되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찰 부분 얘기했는데 이 대표 또 그 대담에서 뭐라 그랬냐면 수사와 기소 분리해야 한다. 그래서 수사청과 공소청 따로 둬야 한다. 뭐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한다. 이거 안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일단 이것도 홍익표 의원님한테 먼저 여쭤보면 보기에 따라선 윤 전 대통령 체포 열심히 한 공수처 또 이제 강화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인원 늘리고 이렇게 공수처에 떡 주고 자신을 수사한 검찰은 벌 주고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검찰 개혁의 기본 방향을 얘기한 건데 아마 좀 더 논의를 해보면 공수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왜냐하면 이제 그 수사기소권 때문에 검찰과의 어떤 대립되는 구도 속에서 공수처 역할은 필요하죠. 그러나 네. 만약에 그 빠른 시일 내에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서 그 검찰은 그야말로 수사권이 없는 그러면 이제 이 검찰청에 있는 많은 수사관들이 있잖아요. 대검 네. 수사관들. 예, 예. 수사관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한국식 FBI죠. 중앙수사청 뭐 이런 게 하나 만들어져서 글로 수사관이 이동하고 그런다면 저는 공수처의 역할도 좀 바뀔 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공수처를 크게 하겠다 하는 건 수사기소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이제 검찰을 봤을 텐데 네. 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돼서 그야말로 완전 이제 기소 권한만 갖게 되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고위 인사, 그러니까 검찰을 포함한 고위 인사 아주 제한된 인력에 대한 수사가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지금처럼 그 공수처 역할은 상당 부분 또 제약이 이루어질 거로 봐요. 중앙수사청이 만들어지고 하면.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네. 이 수사기관과 기소에 담당하는 그 핵심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견제와 균형 속에서 그럼 공수처, 검찰, 그다음에 새로 만들어질 거로 보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수사청, 중앙수사청이든 이 세 가지 기관 간에 어떻게 균형과 견제를 만들 거냐 하는 차원에서 봐야지 특정 집단을 뭐 우리한테 도움이 됐으니까 키운다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구상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혜진 의원님, 예. 한동훈 전 대표는 뭐라고 규정했냐면 이 방침을 이재명 전 대표의 이 방침을 검수완박 시즌 2다. 개인적 원한으로 수사 구조를 찢어 놓으려 한다. 그건 이미 찢어져 있고요. 예. 그 수사권 기소권 일정 부분 분리됐잖아요. 검찰 수사권은 많이 제약됐잖아요. 찢어놓은 건 뭐 근데 이제 기소청, 수사청 이거 나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 보복 안 하겠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단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보복을 할 생각이 아니면은 굳이 그 이야기 할 필요 없거든요. 지금 홍 의원님 말씀하신 수사기관 수사하고 있고 법원이 재판하고 있는데 그냥 맡겨놓으면 되는 일이지. 네. 본인이 이야기한다는 이거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대통령이 됐을 때 해야 된다고 한 번 더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면 나중에 또 됐다고 가정하면은 대통령으로서 또 이야기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수사나 재판이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본인이 정치 보복할 생각이 없고 그냥 법에 따라서 되기를 바란다면 맡겨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이야기하는 것이 개입을 하겠다는 거,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거. 지금 그 검찰, 공수처, 경찰하고 법원이 하는 것보다 더 확장하겠다는 맡겨놓으면은 미진할 테니까 네. 자기 기대에 못 미칠 테니까 더 확장하겠다는 의미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개혁 책까지 만들어냈지만은 되자마자 바로 검찰의 역대 최강의 검찰을 만들었잖아요. 적폐청산에 그 앞장서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개혁하겠다는 거 하나도 개혁 안 하고 오히려 더 힘을 더 실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청산 마무리되고 거꾸로 이제 반기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검수완박부터 해서 개혁하겠다고 막 덤벼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재명 대표도 그 내란죄는 자기 의도대로 수사하고 싶은데 검찰 권한은 많이 약화돼 있고 그리고 지금 검찰은 물론 그때 가서 인사해서도 바꾸기는 하겠지만은 그 현재는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공수처를 키워가지고 하겠다는 생각인데 공수처가 현재는 보면은 그 영향도 떨어지고 그 시켜놔도 사고만 치고 이러니까 이제 더 키우겠다는 건데 그게 결국 이제 검찰의 유능한 수사 인력들 공수처로 다 보내가지고 네. 칼 잘 드는 날이 잘 드는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건데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개혁은 그냥 분리하는 게 개혁이 아니고요. 기소권도 개혁하고 수사권도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수사권이 어디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에 있든 경찰에 있든 개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기획 수사하지 말아야 되고 과잉 수사하지 말아야 되고 불가 수사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압수수색 그 구속 남발하지 말아야 되고 그 피의 사실 공표해가 그 유포해가지고 여론몰이 해가지고 하는 수사하지 말아야 되고 그걸 그 개혁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검찰에 있든 수사권이 경찰에 있든 그러면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냥 찢어놓고 저 경찰에 준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지. 기소권도 마찬가지죠. 기소도 남발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구속 기소를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에 대해서 대안이 없으면은 결국은 여러 형태로 내가 컨트롤하면서 내 의도대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홍익표 의원님. 예. 저 유튜브 방송에서 짧게 얘기하니까 큰 틀에서 검찰 개혁의 수사와 기소 분리 우리가 계속 주장해왔던 우리 당이 했던 걸 단순하게 표현해서 그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기소권 남발이라든지 또는 별건 수사 뭐 이런 그 기존의 수사 관행을 다 바로잡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은 수사를 제대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소하고 그 수사를 좀 분리해서 이게 가장 핵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주당의 검찰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서로 간에 각각의 어떤 그 특정 기관이 독점하거나 권한을 독점해서 다른 기관보다 우월적 지위에 서는 건 좀 막아야 되겠다. 사실 지금까지 검찰이 매우 특수한 지위에서 다른 수사기관보다 압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이 힘을 빼는 거는 뭐 검찰이 미워서가 아니라 검찰이 지금까지 본인들이 잘못한 것도 물론 있지만 검찰이 너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힘을 빼는 게 검찰 개혁의 시작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게 견제와 균형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정체가 절정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공항 일산 방향으로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모두 잠실대교부터 밀리기 시작해 가양대교 쪽으로 정체 지나시는데 모두 1시간 20분 내외로 걸리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정체가 시작되는 서평택 분기점 부근으로는 5차로와 갓길이 화물차 사고로 막혀 있는데요. 이 사고 지점 진출입 차선입니다. 뒤로 정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로는 바람 부근에서 팔탄 쪽으로 길게 더디고 매송과 금천 일대로도 밀려 지납니다. 또 수도권 제일순환선 판교에서 구리 방향 수락산 터널 1, 2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때문에 별내부터 꽉 막혀 있는데요. 조금 더 올라가 구리 부근 퇴근 교통량까지 더해지면서 별내부터 사고 지점 지나 구리 휴게소 쪽으로 모두 14km 구간 꽉 막혀 있습니다. 구리에서 판교 방향 서하남 3, 5차로도 추돌 사고로 막혀 있고요. 경기 서부권 송내를 중심으로는 양방향 이동량도 꾸준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상황 살펴봅니다. 8명 확정했는데 가나다 순으로 보니까 김문수로 시작해서 홍준표로 끝나네요. 네, 가나다 순으로 8분이 이제 딱 후보 등록을 했고요. 자, 조혜진 의원님. 국민의힘 경선 관전 포인트 뭡니까? 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궁금한 거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지 뭐 어떻게 보면 감정적 선택이라고 그럴까? 할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영입할 때는 전략적 선택을 했거든요. 윤 대통령이 적폐 청산하면서 사실 보수를 거의 초토화시켰던 분인데 어쨌든 정권 바꿔야 된다는 그 대의 때문에 다 받아들였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이런 거 다 유보하고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나는 찬탄 나는 반탄이야. 나는 요대로 가는 거야. 나중에 본선 결과에 어떻게 되든 그런 선택을 할는지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전략적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할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렇게 반 이재명 전체의 후보 단일화를 안 하면 성산이 별로 없는데
후보별로 이제 온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분이 있고 소극적인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저분이 되면은 절대 안 될 거다라는 분도 있고 그 단일화에 좀 열려 있는 분이 될지 그 반대인 분이 될지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또 한동훈 그 후보 같은 분이 어느 정도까지 선전을 할 수 있는지. 당내에서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뭐 후보가 될지 아니면은 선전할지 그 점 하나 하고 이제 빠진 분들 오세훈, 유승민 네. 이런 분들의 지지층이 어느 쪽으로 분산이 될는지 그런 게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네. 홍익표 의원님이 보시기엔 어떤 점이 요게 그래도 국민의힘 경선에서 관건이 되고 좀 이렇게 의미 있는 본선을 치르려면 뭐 요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저는 그래서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 두 가지 매몰돼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재명이 매몰돼 있고 또 하나는 한덕수의 김이 빠진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한다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늪에 빠져 있는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을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그 윤석열을 넘어서야 되고 그리고 한덕수를 고려하지 않아야만 이 흥행이 살고 제대로 된 국민의힘 후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뭐 내가 이재명을 이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 사람이다. 이 얘기를 좀 하는 후보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꾸 다들 거기 도리어 그 제가 그 책 있잖아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코끼리만 생각하는 것처럼 자꾸 이재명 대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선에서 또 한덕수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 현재 이 유력 후보들 뭐 아무래도 빅3가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세 분이 어떤 미래 비전을 좀 제시할 거냐 그리고 허물어진 보수를 어떻게 다시 세울 건가 하는 문제죠. 저는 74년도 이 보수가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이 공화당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공화당이 74년도에 완전히 닉슨 대통령이 하야하고 그리고 굉장히 보수가 허물어지는 과정에서 새롭게 미래 비전을 하고 레이건 전성 시대를 80년에 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물론 이번 대선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에 승리하면 좋겠지만 이번 대선의 승리를 넘어서서 정말 보수의 진정한 보수 전성 시대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좀 더 장기적 비전을 갖고 이번 대선 과정을 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는 이재명, 윤석열, 한덕수의 거기서 빠져나와라. 뭐 늪이라 그럴까요?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고 또 하나는 당장 이번 선거도 뭐 중요하지만 좀 보수 재건의 중장기적인 그런 플랜으로 같이 나가면 더 국민들이 주목하지 않겠느냐 그런 그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자, 그래서 보수 일각에서 지금 그 세 가지 빠져나오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보수 일각에서 윤어게인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돌아와라. 심지어 이제 대선 출마 다시 해라. 뭐 이런 거를 언급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대선 경선 후보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유정복 시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는 대선 시간은 단 48일만이 남은 촉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어게인이라는 말로 자해하며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 미래를 망치는 차해 행위를 할 것입니까?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잊읍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집으로 보내드리고 이재명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킵시다. 자, 조혜진 의원님. 윤석열 잊고 이재명 퇴출시키자. 유정복 시장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건 이제 일정한 민심의 흐름을 이제 대변한 거죠. 제가 전에 그 탄핵 와중에 들었던 이야기가 탄핵을 통해서 윤석열 정리하고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정리하고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그래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민심의 일정한 그런 흐름이 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하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윤어게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중임 허용하지 않습니다. 몇 년을 했든 간에. 그다음에 윤 대통령을 보내드리려면은 결국 방법은 나머지 모든 이재명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대선에서 이기고 새로운 시대를 열면 자연스럽게 윤 전 대통령도 자기 그 본인의 위치를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후보 단일화도 안 되고 심지어 당 내에서도 이런 뭐 이재명만 가지고 투닥투닥 싸우고 이렇게 돼서 지게 되면은 그 이후에 대선 후유증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가 있는데 그건 좋은 의미에서 커지는 게 아니라 별로 그렇게 네거티브한 측면에서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선에서 이기는 것이 대통령 그러면 자연히 뭐 대통령께 뭐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그 감정은 굉장히 변동성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검찰총장 할 때는 그 보수 개멸에 앞장섰던 분 마음에 반감이 많이 있었고, 근데 우리 후보가 됐을 때는 그 보수의 구세주가 됐잖아요. 은인이 됐잖아요.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하시는 후보는 또 실망하고. 근데 이번에 그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는 다시 한번 또 이제 구심점으로 또 되고 이런 변동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후의 정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또 윤 전 대통령께서 어떻게 그 본인의 역할을 잘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민심이 그쪽에 붙어 있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런 변동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카메라에 포착된 게 하나 있어요, 홍익표 의원님. 나경원, 한동훈 두 분이 항상 요즘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행사장에서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악수하는데 되게 당황한 빛이 역력하더라고요. 웃긴 웃는데 4초간의 악수였대요, 그게. 근데 4초간의 만남이었는데 눈을 똑바로 서로 못 쳐다보면서 그냥 약간 썩은 미소라 그러나 여하튼 그런 그 엉거주춤한 웃음. 자, 그 두 사람이 되게 이제 막 설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 그 워딩들이 사람들 이렇게 이목을 집중시킬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도 흥행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멀리 보면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자주 보고 뭐 그 관계도 있는데 좀 심하게 표현하면 나경원 의원이 이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엑스맨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질에서 그러니까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그냥 이벤트성. 그러니까 아스팔트 우파만 바라보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건 좋은데 뭐 드럼통을 뭐 했다든지 또는 김경수 지사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하겠다고 했더니 고려연방제 아니냐 얘기한다든지 또 자기는 다른 사람 몰라도 한동훈은 이기겠다든지 막 이런 식의 매우 극단적이고 사실 철진한 색깔론 같은 그리고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막 어떤 일회성 이벤트 이렇게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무너진 헌법, 보수당의 입장, 그 보수주의 입장에서 헌법의 질서를 어떻게 세우겠다. 보수주의자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겠다.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미래를 보수가 보는 미래는 어떤 거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다 사라지고 그냥 진흙탕 싸움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나경원 의원의 이 행태는 여야를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그냥 다 진흙탕으로 끌고 가는 모양새인 것 같아서 매우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한동훈 대표가 잘못한 부분도 있죠. 한동훈 대표가 과거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둘 간에 했던 대화 내용 그때 나 봐달라고 그랬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폭로하면서 시작됐잖아요.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폭로하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든가. 이건 일종의 한동훈 대표가 검사 시절에 아주 나쁜 습관 같이 서랍 속에나 캐비넷에 있던 이 자료를 꺼내와서 이 사람한테는 이걸로 공격해야지. 이 사람한테 이걸로 이런 식의 방식은 정치권에서 이제 잊어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드리고 싶어요. 네, 어쨌든 진흙탕 싸움은 도움이 안 되고 정말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이런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어제 저녁을 홍준표 후보와 만찬한 데에서 오늘은 김문수, 안철수, 나경원, 유종복 차례로 만났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과 오찬 이후에 안철수 후보가 관련한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가장 첫 말씀은 저와 정치적 스탠스가 가장 비슷하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중도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 선거에서 중도가 중요하다. 양쪽이 똘똘 뭉친 상태에서는 결국은 중도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오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 중도 확장성이 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 그런 것에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의원 얘기 들어보면 자신에게 중도 확장성이 있고 오세훈 시장이 중도 확장성이 나한테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될 대목이 있는데 어쨌든 안철수, 유승민 그 불출마 혹은 경선 참여하지 않은 이런 거의 표가 누구한테 주로 올 거라고 보세요, 조혜진 의원님? 그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고 어떻게 네. 보면 좀 분산되어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지금 그런 그 형식적 구도로 보면은 안철수 후보 쪽에 많이 가야 되죠. 두 분 다 중도적이고 약간 실용적이고 그럼 또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는 탄핵 찬성 쪽이었고 네. 그렇게 예측들을 했는데 여러 조사나 분석을 보면 꼭 그렇진 않고 어떻게 그 가장 최근에 이 조사를 보면 오히려 한덕수 총리 쪽으로 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세훈 시장이 중도 확장성이 있다. 본선 경쟁력이 있다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이제는 좀 국정이 안정되고 사회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난 지지한다. 이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한덕수 총리 쪽으로 갔나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아직 출마 선언은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그 유승민, 오세훈 두 분 다 뭐 개인적 고민이 있었겠지만 참여했으면 좋았겠는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오세훈 시장이 후보들을 다 만나주는 것도 본인은 빠지지만은 이 흥행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대선에서 본선을 이기를 바라는 마음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인데 네. 유승민 후보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본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당을 위해서 좀 쏟아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아직 대선 본선에 참여할 가능성 지금 열어놓은 상태인데 자 지금 한덕수 대행은 또 호남 시찰이랄까요? 거기 이제 출장을 갔다 왔고 계속 한대행 출마론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홍익표 의원님 반 이재명 빅텐트론 한재명 차출론 뭐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는 참여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아직은 열려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이준석 의원도 보수 스펙트럼에 있고 해서 이게 뭐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게 빅텐트론 같긴 한데 그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현실화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려면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다든지 유정복 그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네. 정확하게 그 과거 탄핵의 강을 국민의힘 지도가 용기 있게 건너야 돼요. 건너고 나야만 이준석 후보도 뭔가 같이 논의할 수 있고 지금 예컨대 한덕수 권한대행만 놓고 해서 빅텐트란 말이 성립이 안 돼요. 네. 최소한 빅텐트가 형성되려면 유승민 전 대표도 돌아야 네, 되고 네, 그리고 저 예를 들면 이제 그 중도 진영에 있는 뭐 그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등등 또는 뭐 김부겸 전 총리까지 포괄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저렇게 그 탄핵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갖고 어떻게 그 중도 확장하게 해가지고 빅텐트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절대로 그 지금과 같은 애매한 입장에 있는 분들하고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김부겸 총리 등등이 또 심지어 이준석 그 네네. 후보까지 같이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조혜진 의원님 제3지대 빅텐트론. 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있어요? 이제 쉬운 일은 아니죠. 예, 이번 예. 일이 아니더라도 원래부터가 뭐 후보 단일하든 뭐 제3지대든 빅텐트든 그 쉽지 않았죠. 말만 나오고 네. 그냥 그 위험해된 사례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데. 예. 근데 어쨌든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환경이나 토양이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있지만은
그 이재명의 대한민국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실체적 민심들이 또 강력한 민심들이 또 있고 바닥에 네. 그것이 이제 그 작동을 하고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정치권 안에도 국민의힘이든 개혁신당이든 또 새로운 미래 그 새미래민주당이든 그 정파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번에 어떻게든 이 정권을 같이 해서 이기지 못하면은 네. 미래가 없다. 각 정파나 개인에게도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거기다 또 절박함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참여하게 되면은 또 시너지가 또 생기기 때문에 네. 성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도전할 걸로 봅니다. 그 빅텐트와 단일화에. 네.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걸로 본다. 좀 현실 가능성 낮다. 현실 가능성 그래도 있다. 이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자,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배미란 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우리나라도 선거를 축제처럼 즐겼으면 좋겠어요. 서로 나쁜 점만 헐뜯지 말고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모두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즐기는 선거 날을 맞이하길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참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이게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3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고 있는 준우에게 얼마 전 또 한 번의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준우가 사는 영양지역까지 덮치며 마을 전체가 큰 피해를 입은 건데요. 긴박했던 그날 밤 거대한 화마의 공포는 아직도 준우 가족의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살던 집과 가재도구, 평화로웠던 일상 모두가 한 줌에 재로 변해버린 지금. 다시 돌아갈 곳도 새롭게 찾아갈 곳도 없는 준우네 가족. 임시보호소에서 쪽잠을 자는 어린 손자가 안쓰럽고 걱정스러운 할머니는 오늘도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닦아냅니다. 물 한 병, 옷 한 벌이 간절한 하루하루. 화재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준우 가족을 위해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평년 이맘때보다 따뜻한 봄날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1.9도, 대구는 26.8도까지 올라 일부 내륙에서는 다소 덥게도 느껴진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았는데요.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의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내일 이른 새벽 한때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 북부에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강원 내륙과 산지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또 어제부터 고비 사막에서 황사가 발원하고 있는데 내일 비에 섞여 내릴 수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은 아름답습니다. 다만 시설물 관리는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된 곳이 있고요.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 수 있겠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간판이나 현수막 등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인 오늘 유가족들은 올해도 진도 사고 해역을 찾아 선상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경기도 안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도 세월호 참사 기억식이 열려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의 체포영장 집행저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비화폰 서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늘 오전부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8시간째 대치 중입니다. 대선이 4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은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의 3파전 구도로 확정됐습니다. 공정선거를 다짐한 새 후보들은 각각 국가 안전과 혁신 성장, 지역 균형 발전 등의 메시지를 내며 경쟁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서류 심사를 거친 1차 대선 경선 진출자 8명을 확정하며 본격 경선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대선 주자들의 러브콜도 이어졌습니다. 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등 모두 8명이 경선 후보 등록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선관위는 1차 경선에서 후보자 4명으로 압축한 뒤에 그다음에 2명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황우여 국민의힘 경선 선거관리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황우여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자, 지난해 비상대책위원장 맡으신 지 1년 만에 이번엔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당의 중책을 다시 맡으셨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국민의힘은 정말 황우여밖에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당이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그 콜을 받고 또 그 중책을 맡으시고 하시는데 다시 돌아오신 소감 어떻습니까? 근데 중책이라고 안 그러고 고육지책이라고. 고육지책. 힘든 자리.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선배분들을 좀 말씀을 나눴는데 예. 그분들이 다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제가 이제 근데 사실 제가 당 대표도 하루 때 당직을 좀 부탁하면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맡아주는 것이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 이거 되게 어려운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 그냥 내가 덮어 쓰자.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하신 거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당에 나의 모든 걸 쏟아서 잘 되면은
이제 그게 저희 보람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의. 예. 자, 당이 잘 될 수 있도록 나의 그동안의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쏟아붓겠다는 생각으로 이걸 맡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경선 후보 등록 이제 마감됐고요. 8명이 후보 등록했고, 자, 이번 경선이 국민의 관심을 끌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경선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 당에 그동안 쭉 흘러온 그 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리고 쌓아놓은 여러 가지 것이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네. 그래도 지켜낼 만한 유일한 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막 그 점에서 저희들 자신보다도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그 임무 때문에 네. 저희는 충분히 진지를 구축해서 한번 겨뤄봐야 되고 또 반드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승리해야만 네. 대한민국이 유지될 것이다 하는 비장한 각오가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야만 네. 대한민국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 그렇죠. 저희 생각이죠. 그런 네. 각오로 네, 지금 네. 싸우시는 거네요. 네네. 네. 자, 8명 후보군 두고 뭐 5강 3약이다. 1차 경선에서 4등 싸움이 치열할 거다.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을 이제 뭐 언론에서 많이 내놓습니다. 각 캠프들도 뭐 이런저런 분석을 네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우리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다들 좀 많이 예상하는 그런 결과로 결국은 갈 것이다. 아니면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끝까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느 쪽입니까? 제가 수없는 경선을 치러보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반드시 이변과 변수가 있어서 예측 불허의 국민들의 선택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선거의 묘미고 예. 역대 특히 큰 선거일수록 한 판이 막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는 미리 예상하는 것은 적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래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의외의 결과가 나올 네, 수도 네, 있고 네. 그럼요. 그것이 더 어쨌든 지켜보는 국민들한테 신선한 충격을 줄 수도 있다.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요?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당초 경선 출마 유력해 보였던 대선 주자들 오세훈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둘이 네. 조금 달라요. 네,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본선에 나올 가능성 뭐 제로라고 보면 되고 그렇죠. 네. 유승민 전 의원은 본선 바로 본선에 나올 가능성이 지금 아직은 열려 있는데 그렇죠. 우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러면서 뭐 자신의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후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약자와 동행 같은 거. 네.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오세훈 시장이? 저는 그 두 분 다 네, 우리 네. 당으로서는 정말 원로급의 아주 귀한 동량들이시죠. 그래서 본인들이 조금 개인적인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큰 전열에서 반드시 우리 후보로 되는 사람을 잘 돕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 당의 대선에서의 제 신임을 위하여 반드시 귀한 역할을 하시리라고 보고 우리 당은 또 마땅히 두 분을 그 응당에 네. 보답을 하면서 더 앞으로 나가시고 더 큰 인물이 되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뭐 그냥 단순히 기술적으로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네. 나오면 네네. 어쨌든 나와서 만약에 그 국민의힘 후보의 어떤 퍼센트를 까먹으면 네네. 그것도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 아닙니까? 그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 가지로 유승민 의원은 훌륭한 분이에요. 네. 저희가 얘기가 통하는 분이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원내대표 때까지 뭐 네. 그 정치 활동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참 귀한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요. 국민의힘의 자산입니까? 그러면 예. 네, 그러면 그거는 아주 저희가 예. 충분히 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도 만들고 또 같이 가야죠. 네. 사실은 경선 룰을 얘기하면서 나가긴 했는데 네. 거기에 약간 좀 생각이 다르셨던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저기 뭡니까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칼럼을 누가 네, 썼어요. 네, 전직 네. 정치부장이 네, 이제 네. 칼럼을 썼는데 뭐 유승민 그다음에 뭐 이준석 네. 그다음에 한동훈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건 당이 왜 네, 더 네. 이렇게 배타적으로 되고 그럼요. 네. 그런 부분을 비판했다더라고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달게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요? 그야말로 뺄셈 정치라고 그럴까? 네. 배타적이고 순종주의로 나가면요. 이 정치는 그러면 안 되죠. 저희가 모든 그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를 그 진정성을 받아들이면서 네네. 거기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죠. 그렇군요. 자, 잠시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요거 한번 네네. 말씀드릴게요.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네요. 그죠? 예, 예. 일단은 가처분 신청이긴 하지만 이거는 일단은 정지되는 겁니다. 그죠? 효력이 이제 정지된다는 거고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위원장님도 예상을 하신 부분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 그거는 이제 하여간 헌재 판단이 요새 저희들 예상하고 잘 안 맞아 갖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헌재 판단이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국정을 정리해야죠. 네네. 여하튼 헌재 판단은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 예, 뭐 예상이 안 맞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자, 지금 얘기가 나왔더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경선 후보로 이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어제 오후도 아니고 오전에 한대행의 경선 출마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못 박았습니다. 근데 정작 한대행 본인은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언급은 없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권 원내대표한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본인한테 확인한 건 아니지만 여러 믿을 수 있는 경로를 통해서 오늘 경선 후보로 등록 안 하는구나 확인하고 자기가 얘기한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 경선에는 안 나선다는 걸 당 원내대표가 얘기해 준 상황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항상 보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뭔가 설명은 해줘야 되니까 누군가가. 네. 권 대표께서 당이 흔들릴까 봐. 특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저도 그래서 좀 강도 있게 그런 부분을 항상 얘기했는데 우리 경선이 원만하게 끝나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한 마음으로 경선에 몰입해야 되는데 특히 의원들이 뭐 연판장도 했다 뭐 그래 그것도 지도부가 말리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쐐기를 박으려고 한 말씀 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의원들의 그거를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한덕수만을 나는 지지한다는 것보다도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출마할까? 출마하셔야죠. 그리고 저부터도 사인하고 그래 왔단 말이에요. 그분을 여러 명 중에 지지한다기보다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 경선 흥행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 그리고 얼마나 귀한 인재입니까? 들어오십시오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의원들이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오해의 여지도 있고 또 그것이 파급할 효과도 있으니까 지도부는 건 말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여기에 언급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냥 그렇죠. 자기의 입으로 그냥 일괄 정리를 해준 거다. 그렇죠. 그래야 지금 망설이는 사람도 등록을 확실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총리를 염두에 두고 망설이는 분이 없도록 그건 권 대표가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약간 중간에 살짝 얘기하시기도 했는데 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전에 한덕수 차출론, 한덕수 출마론이 당 경선 흥행에 도움이 안 된다. 김문수 전 장관도 김이 좀 빠지긴 한다. 그리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면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오면 우리 이 경선은 뭐지? 이런 생각을 뭐 경선 후보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대행으로 자꾸 이 시점에 저분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하는 게 경선 흥행에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닌가요? 자꾸 불안하게 하고 또 잘못돼 그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 후보들이 마치 좀 작아 보이는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들어오시면 다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나 특히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우리 후보들이 이미 등록한 후보들이 최고다라는 것을 저부터 마음에 넣고 또 그렇게 해나가고 그분들이 충분히 자유롭게 자신감을 갖게 이번에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다. 그건 뭐 저도 입장이 똑같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나 저희나 다 똑같은 입장이죠.
한덕수 대행의 출마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뭐 출마하나 안 하냐? 이건 최종 선택은 본인의 몫이에요. 예. 자, 근데 이게 과연 그 옛 여권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 보수 진영 이쪽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시너지를 주고 혹은 어떤 마이너스 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텐데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등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한동훈 출마 상당히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위중한 시기에 대선 관리하라고 맡겨놨는데 선수복으로 갈아입고 뛰겠다. 이랬을 때 올 비난의 강도 그걸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지적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예. 이번에 우리 경선 후보들 가만히 보면요. 지금 너무너무 훌륭한 정도가 정말 비슷할 정도로 훌륭한 분들이에요. 제가 네. 되게 이제 후배님들 아니에요. 네, 그래도 제가 볼 때에는 놀라운 경력자들이거든요. 한 명만 나와 보시면은요. 그건 뭐 아주 군계 일학이었겠죠. 네. 근데 여러분이 나오셔서 거기서 한번 열심히 여러 가지 경륜도 피고 또 그런 펼친 경륜에서 또 막 여러 가지 자기의 그 호소도 하고 네. 모든 걸 일생에 한두 번 있는 기회거든요. 그렇게 하시도록 만들어야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울타리를 짓고 네. 거기서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거기서 얘기를 끝내야 돼요. 그걸 다시 바깥에 눈을 돌린다든지 다른 거는 저 사실 염두에도 안 뒀어요. 네. 들어오시려면 들어오시고 아니면은 우리 후보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경쟁력 있다. 그러면 예, 어느 당 후보와 비교해도 빠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많이 모여 있으니까 혹시 비슷한 거 아니냐. 그거와 한 분 한 분의 가치가 적어졌다든지 뭐 부족하다든지 이건 개념이 전혀 다른 거죠. 자, 이제 위원장님 그 경선 레이스 본격화합니다. 뭐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다음 주 화요일 22일 날 네. 4명 이제 네, 추리고 이렇게 네. 되는데 경선 일정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4-2-1 시스템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토론을 좀 하고요. 근데 토론이 두 가지예요. 젊은 사람들이 만든 게 있어요. 예. 저희들이 지금 흔들리는 세대가 6, 7 또는 4, 5는요. 예. 거기 거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 심중에 결정된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2, 3은요. 지금 많이 거기가 우리의 영지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공략 포인트다.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젊은 분들이 짰어요. 예. 저만 해도요. 뭐 좀 잘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아주 현란해요. 그래요. 네.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하기는 우리 같이 예컨대 이제 MBTI 그러면 저만 해도 좀 생소해요. 네. 저는 혈액형 세대거든요. 저 B형이세요, 뭐 A형이세요, 네, O형이세요. 예. 말도 안 되는 거 거기에 아직도 젖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두는데 예. 그러나 우리 후보들이 60, 70대들 아니에요. 대개가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정견 발표 이른바 그것도 이번에 넣었어요. 그래서 예. 뒤늦게라도 넣어서 한 10분씩은 자기의 포부를 쫙 이렇게 서술형으로 예. 얘기도 하게 해서 그거는 아마 60, 70대나 40, 50대가 귀에 들어오는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드라마틱하게 하는데 거기에 초점이 진실을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아니라 심박동수도 테스트하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그 MBTI도 예. 사실은 그 내면을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방법의 후보자들에 대한 접근이죠. 그래요. 아주 새로운 방식을 이제 쓴다는 거고.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또 4-2-1 방식인데 네. 어쨌든 4까지는 그렇고 1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네. 2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좀 더 극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게 저만 해도 4에 대해서 한 명 뽑는 거에 익숙하죠. 네네. 근데 요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좀 그야말로 격돌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당에서는요. 그래도 후보를 낼 때는 51%가 넘는 후보를 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냥 한 30% 뭐 40% 이런 후보보다는 예. 과반을 지지를 받아냈다 하는 후보를 딱 내면은 네.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양자 대결로 결국 결론. 저희들이 복수안을 비대위에 올렸거든요. 예, 예. 근데 비대위에서도 깊이 논의한 끝에 양자 대결이 요새 추세에도 맞고 예. 또 우리도 후보가 이 과반을 획득한 후보다 이런 자신감도 드리고 우리도 또 이렇게 밀어낼 수 있죠. 약간 드라마나 극적인 효과도 높일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아까 이제 여하튼 뭐 공정한 선거 관리 딱 이건 기본이고 워낙 그 경험 많으시니까 그건 잘하실 거고 흥행에도 이제 많이 신경을 쓰신 거고 그 어쨌든 양자구도 토론의 방식 이것도 좀 마치 무슨 대선 본선 토론회 하듯이 사람들 이목은 끌 수 있다고 본다. 네, 거기 신박동수도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신박동. 야, 누가 더 강심장인지.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거짓말 탐지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은 하는데 심장박동은 막 위에 올라가요. 이야, 이거 누구 아이디어죠? 아마 젊은 층. 네, 젊은 층이에요. 와. 저희들은 그런 생각 못 하죠. 이야, 대단한데요. 자, 여하튼 이런저런 재미있고 이렇게 이목을 가질 만한 것들이 있다고 보고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대통령 탄핵으로 치르는 두 번째 조기 대선입니다. 제가 솔직히 대답해 주셔야 돼요. 네. 승산 네.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가요. 특히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예. 이길 싸움 이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국민이 아니에요. 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을지문덕이 누군가, 이 어려운 가운데 이순신이 누군가. 우리나라 역사가요. 이길 전쟁을 이기는 거에 대해서는 역사에 한 줄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저희 당이 네. 정말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한 우리 피에 흐르는 네. 우리 민족적 그 혈맥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잘 저희들이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승산 있다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일단 전투에 임한다 그런 뜻인가요? 네, 그렇죠. 네네. 그런 자 어쨌든 뭐 누가 봐도 가장 현재로서 앞서가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네. 저 민주당에서도 뭐 압도적인 차로 그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자 그래서 벌써부터 반 이재명 빅텐트 해가지고 뭐 모든 사람이 어쨌든 뭉쳐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꺾어야 된다. 뭐 어떤 정파든 상관없다 그러는데 민주당 쪽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보수 스펙트럼에서 뭉친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은 한덕수 총리라든지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느 시점 가면 이 뜻이 맞으면 연대 혹은 뭉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지금 얘기가 좀 일르고요. 그래요? 저는 늘 말씀드리죠. 경선하고 있으니까. 그럼요. 경선에 예. 충실하고요. 그때부터는 후보의 몫이에요. 그런가요?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자꾸 우리 얘기를 해야죠. 예. 누구와의 상대적인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식상해해요. 그렇죠. 너는 네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를 너한테 맡기면 뭐가 되겠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지. 그 질문이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라는 게 네. 저희들의 식견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만의 자유, 박정희의 공화, 김영삼의 민주는 우리가 이루었는데 네. 이제는 평화가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예. 건국 이념 4가지 중에요. 이번 대통령은 평화는 어떻게 이루겠다든지 네. 통합은 어떻게 해내든지 예. 국민을 어떻게 위로하겠다든지 그리고 이 어려운 이 전란이 많은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겠다든지 예. 또 경제가 지금 완전히 밑바닥에서 흔들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뭘 하겠다든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그 얘기해도 아마 시간이 넘치는데. 시간이 너무 모자라죠. 예. 그러니까 괜히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얘기를 목록화해야죠. 그래서 국민들이 진정성이 있고 심박수도 보면서 너한테 맡기면 되겠다 할 때는 국민이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시죠. 네. 그걸 저희 잡는 거죠. 지금 황우여 위원장님 말씀 저도 참 와닿는데 네. 자 근데 그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은 내가 잡겠다. 그게 훨씬 더 거기에 역점이 많이 더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맞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그러면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네, 되고 네. 세계를 어떻게 선도하고 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조금 더 강조를 둘까요, 후보들이? 저는 앞으로는 예.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자꾸 코끼리 얘기하면 당나귀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네, 예, 당나귀는 당나귀 얘기를 해야 돼요. 자, 당나귀는 당나귀 얘기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고요. 자, 황의여 위원장님, 이번 대선은 대통령 파면으로 이제 치러진 조기 대선인데 대선은 또 이 나라가 어디로 향해야 하나 이런 시대 정신을 그러면. 이제 발현하는 그런 그 큰 그 국가적 대사입니다. 자,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거라고 보죠? 아까 평화 얘기도 하셨지만 네.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 뭡니까? 완전히 지금 지구와 인류가 네.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네네. 거기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줘야 돼요. AI 시대 아닙니까? 네네. 또 그리고 환경을 비롯한 모든 것이 지금 완전히 그야말로 아래 위가 바뀌는 시대 아니에요. 네네네. 거기에 의연하게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핵심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화 네. 그리고 안보 그리고 경제 이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것을 내보이면서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로해야 되는 지도자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지도자 그리고 그야말로 따뜻한 온기가 돌아가는 나라를 만드는 네.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네. 자, 연관된 얘기지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국내임 경선 선관위원장으로서 앞으로 48일, 47일 동안 국민의힘은 이렇게 싸우겠으니까 잘 좀 지켜봐 달라고 국민께 한 말씀 해주시면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뭐 과거를 얘기할래도 할 얘기가 많고 네. 또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면도 있겠지만 조금 참으시고 국민들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에 관한 청사진에 대해서 엄밀히 좀 판단해 주시고 그걸 따지셔서 다시 손을 잡아줄 수 있는지 아니면 얘네들은 안 되겠다고 하시든지 그래서 저희들은 진정성을 갖고 미래를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진정성을 갖고 미래를 펼쳐 보여드릴 테니까 과거보다는 앞으로의 미래 청사진을 국민의힘 후보가 어떤 거를 제시하는지 유심히 지켜봐 달라는 말씀, 이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의여 국민의힘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이번 주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골라서 전해드리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 오늘도 조윤주 외신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무기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이럴 때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협상 스타일이 일단 굉장히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고 예. 그걸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이제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예. 예상과 달리 중국이 그닥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일단 트럼프 정부가 기본 관세 20%에 상호 관세 125% 더해서 145%라는 초고율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했는데요. 예. 좀 전에 다시 뉴스가 나왔는데 이걸 245%로 다시 올렸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네. 중국이 약간 어처구니 없다 뭐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어쨌든 245%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미 백악관 대변인도 중국은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중국과 협상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중국이 먼저 협상장에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급한 쪽은 중국이라고 미국이 보는 건데 하지만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공이 중국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해석인데요.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드온 라우만 수석 외교 칼럼니스트가 14일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좀 더 강한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는데요. 트럼프가 중국과 관세 포커 게임에서 훨씬 약한 패를 들고 있다라면서 트럼프가 이를 받아들일 때까지 시간을 지체할수록 미국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중 관세 전쟁에 대해서 중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해도 미국은 잃을 것이 없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이 수입과 비교해도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즉 이 얘기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많지 미국에 중국이 수출하는 것이 더 적기 때문에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면은 중국이 더 많은 타격을 입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올라가면은 중국이 불리하다라는 건데 하지만 예상과 전혀 다른 행보를 시진핑 주석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 주석은 미국과 협상하기는커녕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를 순방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방문해서 협력 강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앞서 관세 보복 차원에서 미국산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 최대 15% 관세를 매겼는데 이 지역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지지 세력을 좀 흔드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첫 번째 임기 때도 중국과 관세 전쟁을 벌였고 그때도 미국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네. 그때처럼 다시 한 번 더 좀 버텨달라. 버티면 좋은 날이 온다. 이렇게 농민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제 칼럼에서 네. 시간을 지체할수록 미국이 더 많은 걸 잃게 된다 불리하다. 했는데 네. 그렇다면 왜 중국이 더 관세 정책에서 전쟁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제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아이폰의 80%는 중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뭐 자전거, 선풍기, 인형 이런 이제 공산품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 다 중국산 제품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떠안아야 될 가격이군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미 중국산 제품에 익숙해져 쓰고 있는데 그런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기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소비자들이 비싼 공산품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 미국이 불리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트럼프 관세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미국 국채 투매 현상 벌어졌고요. 네. 미국 증시도 굉장히 등락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고 뉴욕타임즈는 이번 관세 전쟁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해만 8% 떨어졌다면서 3년 만에 최저치인데 사실 달러 하면은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는데 네. 그런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책에 극도로 불안정해지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가 위헌이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법률단체인 자유정의센터가 미국 국제 무역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고 지금 실제로 중국은 굉장히 좀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죠. 보잉의 비행기 받지 않겠다. 보통 이제 비행기들은 몇 년 전에 주문하거든요. 예, 이거를 인수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뭐 항공 관련 장비, 부품도 구매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렇게 불리한 국면이 아니다라는 시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거세게 때린다고 해서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네, 맞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주제 바꿔봅니다. 지금 일본 오사카에서 세계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관람객이 크게 줄어서 네. 흥행 실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오사카 간사이 세계 박람회가 개막 하루 만에 관람객 수가 반토막이 나면서 흥행 실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 엑스포 운영을 주관하는 2025 일본 국제 박람회 협회 측에서 14일 날 일반 관람객 수가 5만 1,000명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13일 날 개막일에 관람객 수가 11만 9천 명인데 하루 만에 관람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협회 측은 10월 13일까지 이제 그때가 폐막일인데요. 그때까지 2,820만 명 관람객을 유치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네. 이걸 달성하려면 적어도 일일 평균 관람객이 15만 명 들어와야 되는데요. 지금 14일 날 5만 명 들어왔으니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흥행 실패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개막하기 전부터 흥행 실패 징조가 있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일단 뭐 입장권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목표치가 1,400만 장이었는데요. 네네. 팔린 그 입장권이
907만 장에 불과했습니다. 65%만 팔린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마이니치 신문이 여론조사 해봤는데요. 오사카 엑스포에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한 사람 중에서 13%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너무 가고 싶은 생각이 없던 거죠. 그래서 개막 전에 엑스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도 시민들의 발길을 돌리겠다고 하는데요. 박람회장 쪽에 있는 그린월드라는 구역인데 거기서 지난 6일 날 메탄가스가 검출했는데 이 가스 농도가 점화가 되면은 폭발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위험했습니다. 이 검출된 이후에 지바현의 한 중학교가 수학 여행으로 예정했던 박람회 방문을 취소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입소문이 나게 된 거고요. 개막하고 나서도 날씨도 안 좋았고요. 네. 혼잡했고 통신 장애 때문에 관람객들의 불편이 컸다고 하는데 이 뭐 국수 가격 하나가 우리 돈으로 36,000원 했다고 해요. 와. 바가지 요금.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막상 가서 너무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불편하다 이런 해시태그가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협회 측에서는 방문객들이 좀 더 올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를 밝혔는데 좀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좀 편의시설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세심하게 돌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주제를 한번 또 바꿔볼게요. 네. 빨리 걷기는 부정맥 위험 줄이고 네. 슬로우 조깅은 체지방 줄여준다. 네. 이거 뭐 빨리 걷건 느리게 걷건 뭘 하든지 다 건강에 도움된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요즘 네.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의도 공원 걷거나 뛰거나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영국 글래스고 대학교의 질펠 교수팀이 네. 영국 바이오탱크 참가자 42만 명의 걷기 속도와 시간 그리고 심장 리듬의 이상관계를 추적 관찰해서 빠르게 걷기가 부정맥 위험을 줄였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네. 연구팀은 걷는 속도가 심혈관 질환과 사망 위험 감소 이제 관련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심장 박동 이상에 미친 영향을 처음으로 이제 조사를 해본 거라고 하는데요. 나이, 성별, 비만, 흡연 등 여러 가지 기존의 위험 인자와 함께 보행 속도도 같이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세 grup으로 나눠봤는데요. 걷는 속도가 4.8km 시속입니다. 미만 이제 이거 그 트레드밀에서 걸으면 그냥 천천히 걸어도 4.8은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룹은 4.8에서 6.4 이건 좀 빨리 걸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6.4 이건 약간 뛰다시피 걷는 건데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봤더니 특히 빠른 그룹과 평균 그룹 그러니까 4.8에서 6.4까지 걷는 사람들 그리고 6.4 이상 이렇게 빠르게 뛰는 그룹 쪽에서 느리게 걷는 그룹들보다도 43%, 35% 부정맥 위험이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구팀이 이번 관찰 결과로 인과관계를 뭐 확실히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부정맥 위험을 낮추는데 빠르게 걷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슬로우 조깅 유행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옆에서 보면 저 사람 뛰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느리게 뛰는 건데 보폭이 좁고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느린 속도로 뛰는 예, 건데요. 시속 3에서 6km. 여기 앞에 말씀드렸던 약간 빨리 걷는 속도로 비슷한데 뛰는 건데 이게 원래 일본에서 개발된 운동인데요. 네.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했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뛰면은 옆에 사람과 숨 차지 않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천천히 그렇죠. 뛰는 건데요. 이렇게 뛰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호흡을 유지할 수가 있고 미소를 지으면서 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느린 속도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심장 박동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뛰면은요 지방이 가장 잘 타는 그런 강도라고 해서 살이 잘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젖산도 많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피로감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60분 정도 뛰는 것이 30분 뛰는 것보다 훨씬 더 근육 피로가 덜하고요. 살도 잘 빠진다고 하니까 뛰다 걷다 약간 반복하면서 이렇게 60분 정도 걸으면은 건강에 도움이 되고 특히 고령자들도 힘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슬로우 조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1시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시간을 점점 늘려가면서 자기 몸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늘에서 떨어지는 쓰레기. 우주에서 지구로 뭔가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어떤 게 떨어진다는 네. 거예요? 뭐 오래된 위성이나 로켓 파편 등 우주 쓰레기가 매일 최소 3개씩 지구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우주 쓰레기는 인류가 우주 공간에 남긴 여러 가지 인공 물체인데요. 뭐 로켓도 있고 위성도 있고 각종 도구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데 네. 문제는 땅과 바다 마찬가지로 우주 쓰레기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갈수록 쓰레기가 늘어나면서 지구 대기 오염과 지상의 안전에도 위협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유럽 우주국이 지난 1일 발표한 우주 환경 보고서 내용인데요. 2024년에만 약 1,200개 물체가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했고요. 현재 지구 궤도에 10cm 이상 물체가 45,700개가 있고 이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링크 위성이 계획대로 3만 대가 올라간다면은 매일 위성이 대기권에 재진입하게 되고 거기서 뭐가 하나라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네. 자, 시간이 다 되긴 했지만 짤막하게 하나 살펴볼게요. 이탈리아 정부가 아기 한 명당 우리 돈으로 160만 원의 신생아 보너스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게 입양아기에게도 적용되나 봐요. 맞습니다. 엄마 아빠가 직접 낳은 아기 되고요. 입양한 아기도 상관없이 올해부터 아기 한 명당 세금 없이 1,000유로 우른으로 161만 원 장려금을 준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바로 저출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고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탈리아 여성들이 그러니까 평생 동안 낳을 아기 숫자가 한 명 1.18명, 한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인구가 유지되려면 2.1명은 낳아야 되는데 훨씬 미치지 못해서 이렇게 신생아 한 명당 이렇게 베이비 보너스로 우리 돈으로 161만 원 준다고 하는데요. 네.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기를 둔 부부들에게는 주당 30시간 정도 무상 보육교실 서비스를 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프랑스는 타가소를 많이 설립해서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 아기 부담 없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24년 기준인데요. 한국의 합계 출산율 0.75명이고요. 경기도가 0.79명입니다. 그러니까. 네. 났군요. 네. 키워드로 본 지구촌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 든 성배.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법 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는 분입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이 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자, 우리가 본래 준비했던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중요한 헌재 결정이 나와가지고 짧게 다뤄보고 들어가기로 합니다. 헌재가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추가로 지명한 데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박성배 변호사님 관련 내용 좀 간단히 정리를 해주세요.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 등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대해 헌법소원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지명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이고 그 정지 효력은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 확인 헌법소원의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 가처분이 인용된 이상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 등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회부할 수 없고 국회도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송부할 수도 없으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이완규, 함상훈 두 후보자의 뭐라 그럴까요? 그 후보자 지위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후보자 지위는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후보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죠. 한덕수 뭐 예를 들어서 권한대행이 본안 소송도 있을 테고. 네. 헌법 소원 본안 소송이 진행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헌법재판관 임명 행위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다면 곧바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의 후보자 지위는 박탈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선고된 헌법소원 가처분 인용은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효력에 불과해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의 후보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임명을 강행하지 못하므로 임명되지 못한 채 후보자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셈입니다. 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안 남았는데 다음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는 그냥 무한 대기 상태라고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실제적으로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실질적으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그 사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두 후보자를 철회하고 또 다른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지명 역시 헌법소원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다면 다가올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기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자를 모두 철회하고 새롭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죠.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대통령이라는 지위에서 일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면 새롭게 정권이 교체 내지는 정권이 유지된 상태에서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가 그 정부의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기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철회하고 새롭게 헌법재판관 지명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따른 두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임명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대통령 기록물 관련 얘기해 봅니다. 대통령 기록물 노무현 정부 때 생겼다고 합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생긴 이유, 만든 이유 뭡니까?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약칭 대통령 기록물법이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 기록물법은 2007년 4월에 제정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청와대가 대통령 기록관리 체계를 따로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청와대 정도면 기록물 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기록관리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정권이 임기 만료 시에 통치 사료라면서 기록물을 송두리째 들고 나가거나 폐기했고 정권이 교체됐을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관련 비서관을 불러서 한 장의 메모지가 과제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쭉 따라가게 하라. 정부 어느 부처에서 추진하는 일이든 카드 하나로 추적할 수 있게 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내 전담팀이 꾸려졌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2007년 4월 대통령 기록물법이 제정되었고 이 참여정부가 제정한 법률인 만큼 이 참여정부가 남긴 기록물이 양이나 질면에서 역대 최고였습니다. 총 755만여 건의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했고 이전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까지 55년간 대통령 기록물은 105만 건에 불과한 사정을 감안해 본다면 755만 건 어마어마한 대통령 기록물을 참여정부가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보좌기관, 자문기관 및 경호기관이 생산, 접수한 기록물과 물품을 가리키는데 대통령 기록관이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대통령 등은 직무 수행과 관련해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 관리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과 같이 대통령이 임기 다하지 않고 거리된 경우에 기록물 정리하고 분리한 작업 좀 변동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임기 만료로 사퇴한 경우에는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위한 작업이 임기 만료 전 1년 전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상 기록물을 확인하고 목록을 작성하는 작업이 시작되는데 대통령이 고리된 경우에는 사정이 일부 다릅니다. 대통령 고리 시에는 대통령 기록물 이관이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 전까지 완료하도록 시한을 정해두고 있어서 60일 이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 고리 시에는 고리된 대통령 관련자가 기록을 파기할 위험성을 높다고 보고 대통령 기록관장이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에 이동과 재분류 금지를 요구하고 기록물 관리 현장을 직접 점검, 감독할 수 있다는 규정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동 금지는 기록이나 정보 시스템 이동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기록의 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방침이고 이 재분류 금지는 기록의 분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인데 이 기록 분류가 보존 기간, 공개 여부, 대통령 지정 기록 여부, 비밀 여부 등으로 나뉘는데 다시 분류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공개 예정이던 기록을 비공개 정보로 전환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은 그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앞서 대통령 기록관이 당장 9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을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이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 28곳을 상대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 기록관에 따르면 당초 전날까지로 예정했던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기간을 이번 주까지로 연장했다고 합니다. 현장 점검의 시간이 예상보다 상당히 더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장 점검이 유명무실하지 않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비공개 기록물, 이른바 지정 기록물입니다. 자, 대통령 기록물 중에 어떤 것들이 비공개될 수 있는 겁니까?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관이 전체 관리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외를 두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별히 보호할 기록물을 15년의 범위 이내, 개인의 사생활 관련 정보는 30년 범위 이내입니다. 네. 이 보호 기간을 정해서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열람, 사본 제작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즉 공개를 금하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은 국가 안전 보장, 국민 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만한 기록물이라던가 정무직 공무원 인사 또는 개인의 사생활, 의사소통과 관련된 기록물이 해당합니다. 네. 이전 정부 때는 지정 기록물들 어떤 게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직원 명단과 관련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모 언론사가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판결을 받았지만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임박한 시점에 지정 기록물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공개를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생산 보고자료 전부를 지정 기록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도 2020년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자료 거의 전체를 지정 기록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 기록물 지정에 관해서는 대통령 기록물법에도 아무런 견제 장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형에 맞게 지정이 이루어졌는지 심의 자문하는 절차도 없어서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한 자료들이 과연 지정 기록물로 분류될지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데, 자, 지정되면 짧게는 15년, 길게는 30년 비공개로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자료들이 지정 기록물 분류돼서 비공개되면 내란 혐의 재판이라 할까요? 이런 데도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특히 2차 계엄을 모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시민들의 관심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록들은 국방부 합참의장실의 산재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직후인 지난 12월 4일 새벽에 합참 결심실에서 대통령이 핵심 참모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열은 바가 있습니다. 이때 2차 계엄 등을 계획했는지 관련 기록물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게 되면 누구도 정보 공개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열람해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제동을 걸 만한 여러 가지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란 기록 은폐 방지법이라고 해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지적할 수 없게 하고 국가기록원장이 대행하게 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보공개 소송 대상인 대통령 기록물은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조치를 담은 법안이 마련돼 있고 이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할지라도 보호 기간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돼 있습니다. 네. 오늘이 세월호 참사 10일주기입니다. 유가족 등 관련 단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기록을 정보 공개 청구했습니다. 자, 지정 기록물이 15년 또는 30년 채우지 않고도 공개될 수 있습니까?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되면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되지 않는 한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결이 선고되어도 공개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기록물 정보 공개 청구 사건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앞서 1심에서는 유가족 등이 승소한 바 있는데 항소심에서는 유가족 등이 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 지정의 적법성과 유효성을 다툴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무효 또는 위법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가족 등이 패소 판결을 받은 바가 있는데 최근 대법원이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 취지는 대통령의 대통령 지정 기록물 지정은 충분히 그 취지를 존중해야 하지만 그 지정도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항소심이 다시 한번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지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이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공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기록물 중에 반려견도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전례가 있었고요. 대통령 기록물이 된 동물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해 6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선물 받은 알리바이견 2마리가 있습니다. 네. 이 2마리의 개는 상당히 몸집이 큰데 서울대 공원에 산지 반년이 채 안 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말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대통령직을 잃게 되고 그 즉시 이 반려견들도 대통령 기록물이 됐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서류뿐만 아니라 물건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전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게 원칙인데 대통령 기록관은 동물을 키울 여력이 없죠. 네네. 관련 논란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받았던 풍산개 2마리도 같은 문제를 겪었는데 당시 문 전 대통령 측이 감사원 감사 등을 우려해서 이 풍산개를 대통령 기록관에 반환하면서 파양 논란까지 인바가 있습니다. 결국 풍산개 2마리는 대통령 기록관이 대여하는 방식으로 광주 우치공원 동물원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805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다른 채널 정치 토론에서는 너무 과격하게 토론이 이어져서 자기적인 느낌까지 들어 조금은 듣기 힘들었는데 뉴스레터 K에서는 시종 차분한 토론과 대담을 이끌어내서 편하게 듣고 있습니다. 참 인상적입니다. 높은 청취율 기대합니다. 고마운 말씀 해주셨고요.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11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 추모곡 이명주의 1000개 바람이 되어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